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행복한 하루 시작하세요. 그럼 오늘의 재미난 이야기 시작할게요. 조선조 9대 임금인 성종은 어려서부터 영특하고 인정 많고 고탕에서 27대에 이르는 여러 임금 가운데 세종다음가는 성군으로 평가되는 분이다. 세조의 둘째 아들로서 형인 세자가 일찍 죽은 덕에 왕위를 물려받은 이가 예종인데 그 예종도 겨우 1년 만에 자식도 없이 갑자기 세상을 떠남으로써 왕위 계승 문제가 미묘해졌다. 그렇게 되면 이치적으로 세조의 장손인 월산대군이 왕권을 이어받아야 마땅하지만 정의대왕 대비 윤씨가 선대왕의 유지를 내세워 장손 대신 차손을 지목하는 바람에 형을 제치고 왕위에 오르는 행운을 차지했던 것이다. 성종이 보위에 올랐을 때는 겨우 13살이었으므로 처음에는 할머니인 정의대왕 대비가 수렴 청정을 했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할아버지를 비롯한 주위의 주목을 받은 총명한 머리가 1살, 2살 나이를 더해감에 따라 점점 빛을 발하여 몇 해 후에는 소년왕으로서 직접 국정을 처리하게 되었다. 성종은 참으로 성군이었다. 백성들의 농산일이 얼마나 고생스러운지 실제로 경험해 보고자 대궐 후원에 밭을 일구어 손수오미질을 해보았고 학문을 숭상하여 선비들을 우대했으며 조회할 때 백관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하여 엎드리지 않고 그냥 고개만 살짝 숙이도록 관행을 처음으로 고친 것도 그였다. 밤이면 가끔 미복 차림으로 대궐 밖에 나가서 서울거리를 돌아보는 것은 성종의 한 취미였다. 백성들이 사는 형편을 알아보고 어려움을 파악하여 국정의 참고로 삼겠다는 뜻이었는데 그 바람에 학문이 높으면서도 길을 얻지 못하여 초야에 묻혀있던 선비가 갑자기 등용되는 행운을 차지하기도 하고 억울한 사정이 있으면서도 높은 관청의 문턱을 넘지 못해 애태우던 사람이 염원을 푸는 경우도 있었다. 어느 날 밤이었다. 성종은 그날도 미복을 한 채 2명의 별감과 무예청 나장들을 멀찍이 따르게 하고 대궐을 나서서 민정시찰에 들어갔다. 한참 돌아다니다 광통교를 지날 무렵이었다. 문득 다리 밑에서 인기척이 들리기에 내려다보니 웬 중년 사내가 보따리를 하나 옆에 두고 앉아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호기심이 생긴 성종은 헛기침으로 인기척을 낸 다음 주춤주춤 다리 아래로 내려가서 말을 붙였다. 노형은 왜 이 다리 밑에 앉아 계시오? 여기서 밤을 새려고요. 이런 데서 밤을 새다니 집이 없다는 말씀이오? 집이야 있지요. 경상도 하포지금의 마산에 있어서 그렇지. 하포라 멀리서 오셨군. 그런데 서울에는 아무 연고가 없는가 보군요. 없소이다. 주막에라도 들면 되지 않소. 가진 돈이 있어야 주막에 들지요. 참 딱한 양반 보겠네. 그런데 서울에는 무슨 일로 올라오셨소? 임금님을 만나 뵈려고요. 너무나 뜻밖의 대답이었다. 호기심이 부쩍 일어난 성종은 더욱 친근한 말씨로 사내를 구슬려 보았다. 임금은 왜 만나려고 하시오? 어진 임금께서 바른 정치로 우리 같은 백성들이 배불리 먹고 잘 살게 해주시니 이처럼 환감할 때가 있겠소.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엿을 고아 가져왔는데 만나 뵐 방법이 있어야 말이지요. 결국 몇 푼 노자도 떨어지고 하여 이렇게 노숙을 하고 있는 거라오. 지금 임금이 그렇게도 정치를 잘한다고 생각하오?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오. 고금을 통틀어 드문 성군이시라고 칭송이 얼마나 자자한데 노형은 서울에 살아서 잘 모르시는 모양이오만 백성들은 모두 태평성세를 노래하며 임금님의 만수무강을 빌고 있다오. 성종은 사내의 말에 감동했다. 자기에 대한 칭찬보다도 임금에게 드리겠다는 정성으로 엿을 고아 천리길을 걸어와서 광통교 다리 밑에 앉아 있는 사내의 소박한 인간미에 끌려서였다. 노형의 성의는 지극하오만 임금을 만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거요. 그래서 걱정이요.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글쎄, 내일 내가 알아보면 어쩌면 가능할 듯도 싶군요. 그건 그렇고 이렇게 노숙하다가 병이라도 나면 큰일이니 내가 잠자리를 마련해 드리리다. 고맙소이다. 나는 김춘실이라 하오만 노형은 함자를 어떻게 쓰시오? 북한산 밑에 사는 이생원이요. 잠깐
기다리고 계시구려. 성종은 다리 위에 올라가서 별감을 보고 사내를 데리고 가서 조용히 잘 대접하라고 지시했다. 누구네 집인지도 모른 채 별감의 집에서 편안히 자고 난 김춘실은 대궐에서 내관이 자기를 데리러 왔다고 하는 바람에 눈이 휘둥휘둥그레졌다. 이처럼 간단히 임금을 배알할 수 있도록 주선해 주다니 간밤에 만난 그 선비는 과연 어떤 신분의 소유자인가? 의아하게 생각하고 어쩌고 할 겨를이 없었다. 집주인이 일러주는 대로 임금을 뵙는 예법을 간단히 익힌 김춘실은 여시든 보퉁이를 들고 내관을 따라서 입궐했다. 이윽고 편전뜰하게 당도한 김춘실은 주위에서 시키는 대로 널쭉 엎드렸다. 내가 과인을 보려고 하포에서 올라왔다는 김춘실이냐? 임금의 목소리가 머리 위에 떨어졌다. 김춘실은 갑자기 오한이 든 것처럼 온몸이 떨려 땅바닥에 코를 박았다. 예의, 그러하옵니다. 얼굴을 들어 과인을 보아라. 몇 번의 재촉을 받고서야 간신히 고개를 조금 들어 임금을 쳐다본 김춘실은 깜짝 놀라 자기도 모르게 망발이 튀어나왔다. 아니, 어제 저녁에 옆에 서 있던 내관이 쉬 하고 주의를 주는 바람에 김춘실은 말을 꺼내다 말고 입을 다물었다. 성종은 껄껄 웃으며 인자하게 물었다. 그래, 내 옆에 있는 그 보퉁이 속에 든 것이 엿이냐? 그러하옵니다. 임금을 위하여 그 먼 데서 엿을 구하오다니 정성이 갸륵하구나. 아무튼 잘 먹겠노라. 황공무지로소이다. 성종은 김춘실을 상대로 먼 지방 백성들의 살림살이를 자세하게 알아본 다음 후한상을 주어 고향으로 돌려보냈다. 성종은 선비를 몹시 아꼈다. 그래서 학식이 높고 문장이 탁월한 선비는 모두 등용하여 맑은 정치를 해보려고 노력했다. 대신들 중에서도 손순효는 당대의 문장으로 유명했으나 술을 너무 좋아하는 데다 이따금 주정하는 버릇이 있었다. 그래도 성종은 손순효의 재주를 아껴 몹시 총애했다. 어느 때 중국에 급히 국서를 보내야 할 일이 생기자 성종은 손순효를 찾았다. 중요한 국서를 작성할 문장으로는 그를 덮을 만한 인재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손순효는 집에 없었다. 갈 만한 곳은 샅샅이 뒤졌으나 찾을 수가 없었다. 애가 탄 별감과 집안 하인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뛴 후에 간신히 찾아내고 보니 손순효는 청계천 술집 마루에 내 활개를 뻗은 채 코를 골고 있었다. 기가 찬 별감이 한참이나 흔들었을 때야 겨우 눈을 떴다. 왜 잠을 깨우고 귀찮게 구느냐? 빨리 입궐하시라는 어명이요. 뭐라고? 어명이라는 소리는 그래도 귀에 쏙 들어가는지 손순효는 벌떡 일어났다. 정말 전하께서 찾으신단 말이냐? 그렇고 말고요. 허. 이것 야단났군. 하지만 어쩔 수 없지. 손순효는 부스스 털고 일어나 입궐 채비를 했다. 그러나 술에 취한 것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도포자락은 걸레처럼 구김살이 지고 간양태는 찌그러져서 말이 아닌데다 걸음걸이마저 비틀거렸다. 그렇지만 워낙 시간이 촉박하므로 그대로 입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윽고 손순효가 임금 앞에 나아가니 세상 누구보다 호인인 성종도 얼굴을 찌푸렸다. 아니, 조정 대신이 대낮부터 술을 취하도록 마시다니. 그게 무슨 꼴인가? 황송합니다. 상국에 올릴 국서를 경으로 하여금 쓰게 하려고 했더니 안 되겠구나. 상관없습니다. 좀 취했기로서니 그쯤이야 못 쓰겠습니까? 만일 제대로 쓰지 못하면 벌을 받겠는가? 전하의 처분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여전히 몸의 중심을 가누지 못하여 비척거리는 손순효를 보고 성종은 쓴웃음을 지었다. 그럼 어디 지켜보리라. 지필묵을 대령하라. 임금의 명령에 따라 내관이 먹을 갈고 종이와 붓을 내놓으니 손순효는 조금도 망설임이 없이 소매를 걷고는 붓을 들어 먹을 흠뻑 찍어 쓱쓱 써내려갔다. 성종이 그것을 받아 읽어보니 한자 한 구절 흠잡을 곳 없는 명문이었다. 참으로 뛰어난 문장이구려. 술 먹는 소나무개하고 글 쓰는 소나무개는 아마도
다른 사람인 모양이오. 성종은 감탄하여 마지 않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런 손순효가 술 때문에 필경 몸을 망치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를 자제하도록 할 수 있을까 하고 궁리한 끝에 한 가지 기발한 개교를 생각해내었다. 내가 이제 경한테 한 가지 명령을 내릴 것이니 어김이 없어야 할 것이오. 황공한 말씀입니다. 신하로서 어찌 전하의 어명을 따르지 않겠습니까? 스스로 한 말이니 명심하시오. 성종은 그러면서 은잔 하나를 내밀었다. 그렇게 즐기는 술을 아주 끊기는 어려울 것이니 이 잔으로 하루에 석 잔 이상은 절대 마시지 마오. 아시겠소? 명심하겠습니다. 손순효는 허리를 굽혀 그 은잔을 받고 보니 기가 막혔다. 그 작은 잔으로 홀짝거린다는 것은 목구멍에 기별도 가지 않을 노릇이었다. 그렇지만 어명이 지엄한데 어떻게 하랴. 낙심천만한 손순효는 집에 돌아와 그 은잔을 들여다보며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하고 궁리에 궁리를 거듭했다. 옳거니 손순효는 무릎을 탁 쳤다. 그러고는 하인더러 즉시 은장이를 불러오라고 지시했다. 이윽고 은장이가 당도하자 손순효는 그 은잔의 두께를 얇게 하여 크기를 최대한 늘려달라고 주문했다. 그 주문에 따라 은장이가 은잔에 전을 두드려 내려서 웬만한 대접처럼 만들어 바치자 손순효는 그제야 입이 벌어졌다. 그리하여 그 잔으로 하루에 석 잔씩 술을 마시니 그전처럼 흠뻑 취할 정도는 되지 않아도 기분 좋을 정도는 되었다. 어느 날 성종이 또 급한 일이 있어서 손순효를 갑자기 찾았는데 나타난 그의 얼굴을 보니 안색이 불그레할 뿐 아니라 술 냄새가 코를 찔렀다. 성종은 눈살을 찌푸리며 준엄하게 꾸짖었다. 과인이 전에 한 말이 있는데 경은 어째서 왕명을 어기고 그처럼 술을 많이 마셨는가? 황송합니다만 신은 어명을 어긴 일이 없는 줄 아래요. 과인이 준 잔으로 하루에 석 잔만 마시라고 했는데 그대로 지켰다면 그렇게 취하지 않을 것 아닌가? 신은 전하께서 주신 잔으로 틀림없이 석 잔만 마셨습니다. 뭐라고? 그럼 즉시 그 잔을 가져와 보라. 왕명이 떨어졌으므로 손순효는 집에 달려가서 문제의 잔을 가지고 도로 입궐했다. 성종이 보니 자기가 준 잔이 아니었다. 이것이 어째서 과인이 준 잔이란 말인가? 신이 어찌 감히 거짓으로 여쭈겠습니까? 전하께서 하사하신 잔이 틀림없습니다. 다만 은장이를 시켜 크기를 좀 늘렸을 뿐입니다. 아니, 뭐라고? 무게를 달아보면 아실 것입니다. 성종이 내관을 시켜 잔을 저울로 달아보았더니 손순효의 말 그대로 잔의 무게는 종전과 똑같았다. 성종은 하도 기가 막혀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그도 풍류를 아는 남아였다. 술 즐기는 손순효의 심정을 모를 리가 없었다. 할 수 없구나. 임금이 하사한 물건을 멋대로 변형한 것은 분명 죄가 되나 특별히 용서할 터이니 앞으로 과인의 마음이 그전 은잔처럼 좁을 때가 있거든 경은 이것처럼 늘려주기 바라오. 그러고는 즉석에서 그 은잔으로 어주 석 잔을 하사했다. 그 임금의 그 신하라고 할 수 있다. 학문을 숭상하고 선비를 아끼는 마음이 지극하다 보니 성종은 파격적인 등용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경우가 가끔 있었다. 그날도 별감과 무해청 나장 두어 명을 데리고 미행을 간 성종은 남대문 안창동 부근을 지나다가 문득 글 읽는 소리를 들었다.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이니 다스러져 가는 초가집의 불도 켜지 않은 방 안에서 누군가가 춘추강목을 읽는데 그 소리가 너무도 청아할 뿐 아니라 조금도 막힘이 없이 유창했다. 저 어려운 글을 저렇게 술술 외울 수 있다니. 발이 땅에 붙은 것처럼 꼼짝없이 오랫동안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성종은 이윽고 혈감더러 그 집을 잘 기억하라고 지시한 다음 한숨을 쉬고 조용히 그곳을 떠났다. 이튿날 아침이 되자마자 성종은 별감을 불러 그 선비를 데리고 오라고 지시했다. 이윽고 문제의 선비가 편전에 들어오는데 유심히 바라보니 기대한 대로 미목이 청수하고 기상이 있어 보였다.
성종은 부드러운 말로 물었다. 이름은 무엇이고 나이는 몇 살인가? 이덕님이라 하며 금년 45살입니다. 과인은 그대의 학문이 깊은 줄을 알고 있다. 왜 출사하여 벼슬을 하지 않는가? 항공스러운 말씀입니다. 과거 운이 없어서 그런지 매번 낙방이고 배를 마셨습니다. 그래? 성종은 고개를 갸웃했다. 마음속에 어두운 그늘이 잠깐 끼었다. 혹시나 과거를 주관하는 벼슬아치들의 편파 행위가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그럼 어디 이 자리에서 외워보아라. 이덕님이 지시를 받고도 얼른 입을 열지 못하고 머리를 조아리고만 있었으므로 성종은 춘추강목 중에서 이 대목 저 구절을 지적하며 외워보라고 했다. 이덕님도 어쩔 수 없는 듯 목을 가다듬고 글을 외우기 시작하는데 그 낭송이 말 그대로 정산유수였다. 이어서 사서경, 악기, 공례 등 어려운 과목으로 질문의 화살이 옮겨졌으나 이덕님은 조금도 막힘이 없이 달달 외웠다. 성종은 너무나 반한 나머지 깊이 탄식했다. 그대 같은 수재를 나라에서 뽑지 않았다니. 과인이 부끄럽구나. 황공하오신 말씀이십니다. 그대를 한림학사에 발탁할 것이니 그동안 익힌 학문으로 과인을 도와 더욱 빠르고 밝은 정치가 펴지게 하라. 성은이 만극합니다. 일이 그렇게 되자 온 조정이 술렁거렸다. 어디서 굴러먹던 선비 나부랭이인지도 모를 작자를. 그것도 과거라는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벼슬을 주었으니 그럴만도 했다. 사간원을 필두로 하여 임금의 처사를 나무라는 상소가 빗발쳤다. 대신들이 그렇게 한 목소리로 반대하자 성종은 아무 말도 않고 이덕님을 이조정랑에 특진시켰다. 정랑이면 지금의 차관 모쯤이다. 그러니 조정 대신들이 가만히 보고 있을 리가 없었다. 당연히 지난번보다 준열한 내용의 상소를 올리며 왕에게 그 부당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그러자 성종은 이덕님을 호조 참판에 진급시켰고 거기에 대하여 대신들이 또다시 들고 일어나자 이번에는 예조 판서에 임명했다.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면 그때마다 한 단계씩 계급을 올린 것이다. 더 이상 불평을 하다가는 미운 작자의 벼슬이 정승에까지 오를 판이므로 대신들은 비로소 입을 다물고 말았다. 겨우 무리가 가라앉자 성종은 대신들을 보고 말했다. 경들의 반대를 빌어 이덕님의 벼슬을 더 높이는 것이 짐이 바라는 바였는데 뜻대로 안 되고 말았구려. 알고 보면 임금이라고 독단적으로 무엇이나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사간원이라고 해서 임금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을 주임무로 하는 관청이 있었는가 하면 임금이 뭔가 바르지 못한 일을 한다 싶으면 온 조정 대신들뿐 아니라 제하의 유생들까지 들고 일어나는 판이었다. 그와 같은 반대의 목소리를 제압할 수 있었던 임금은 태종이나 세조처럼 피바람도 마다하지 않는 억세 임금이거나 연산군 같은 덜 떨어지고 폐륜도 불사하는 임금이었다. 어진 임금은 대체로 귀가 얇아서 대신들의 기세에 눌리거나 적당히 타협하는 태도로 평온을 유지해 나갔던 것이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성군으로 이름난 성종이 이덕님의 문제에서 신들의 반대를 일축하고 자기 고집대로 의지를 관철한 것은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 성종의 치세는 문화의 황금기라고 불렸을 만큼 세종과 세조가 이룩해 놓은 치적들을 바탕으로 빛나는 문화 정책을 펴나간 시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종 사후에는 패비윤 씨 사사 사건 문제를 자신의 사후 100년간 언급하지 말 것을 유언으로 남겼지만 이 유언은 지켜지지 않고 임사홍에 의해 거론돼 친어머니의 비참한 죽음을 안 연산군이 분노하여 패비윤 씨에게 사약을 들고 간 이세자 등을 죽이면서 패비윤 씨의 죽음과 관련된 신하들을 대량으로 제거하는 대로 이어졌다. 살인파에서 이때의 성종 유언을 지적하며 패비윤 씨의 추승을 적극 반대한 것은 연산군 폭정의 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